이 양당 간의 어떤 입장 차이가 굉장히 초박빙으로 예민해진 상태다.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하고 명목 GDP가 늘어나는 속도하고 대비했을 때 부채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5월 말일 경 그리고 혹은 6월 1일 경으로 옐런 재무장관이 이제 경고한 대로 그때 당시에 자금이 말라버릴, 제로가 돼버릴 가능성이, 금이나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안전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들을 가져가는 거는 저는 그게 합리적이다라고 봅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KB금융지주 이코노미스트죠. 유신익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거 좀 식상하긴 합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매년 있는 일이고 또 뭐 우여곡절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뭐 타결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네, 그냥 생각해 보면 그냥 하나의 쇼에 불과한 것 같은데, 정치 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따라 시장이 일희일비를 미국 증시부터 하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또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까지 잘 풀려나가는 것 같더니 오늘 아침 나오는 뉴스를 보니까 이제 뭔가 6월 1일 데드라인도 좀 수정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양쪽에서. 근데 뭔가 뭐야 이거 시간을 더 끌려고 하나? 하여튼 좀 복잡합니다. 한번 상황 정리 좀 해주시죠. 지금 이 상황을 한마디로 총체적으로 표현해드리면, 우리 이제 근로자분들 다 직장에 취업하실 때 모두 다 합격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건강검진 그 합격 통보 받지 않습니까? 네. 웬만하면 통과되는 게 일상적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될 거다,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좀 까다로운 건강검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결론이 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 식장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논리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고, 사실 이제 공화당의 입장하고 민주당의 입장을 이제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공화당이 그동안에 이제 지출 삭감 내용, 여기 잠깐만 이제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공화당이 그 전에 Limit Save Grow Act라고 해서 앞으로 10년 동안에 재량 지출, 이쪽이 제일 큽니다. 이거를 22년 회계연도로 줄이고 그 다음부터 재량 지출을 매년 1%씩만 증가를 시켜라 그래서 10년 동안 3조 2천억 달러 이제 축소시키고, 세액공제 5천억 달러 정도, 학자금 부채 탕감 정책 바이든이 외쳤었죠. 이 정책 4천억 달러 내외 요거 폐지하고, 그 다음에 메디케이드하고 푸드 스탬프 지원 이게 1,200억 달러,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부분 이제 IRA에서 세금 공제나 보조금으로 쓰여질 금액을, 사실 이 금액을 어디서 가져오냐면요, 그 재원 자체가 7천억 달러 정도를 장기적으로 우리가 증세를 해서 그 돈에서 일부를 넣는데, 여기에 또 들어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죠, 미국에서. 네. 세무조사를 하는데 그게 8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 금액이 이쪽에 쓰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무조사, 특별 세무조사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그렇죠, 수입세금. 맞습니다. 예. 이게 연 800억 달러. 예, 그거를 할 건데 여기다가 같이 넣겠다라고 했던 거를, 이거를 취소를 해라. 이거는 원래 IRA 이쪽에다가 쓰려고 세무조사를 하는 게 아닌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 금액은 다시 이제 국세청 세입으로 이제 환입이 되겠죠. 그렇죠. 환입이 되니까 이제 마이너스 1,200억 달러. 그래서 이에 상응하는 이제 부채 규모에 상응하는 이제 이자를 5천억 달러 정도 잡으면은 총 10년 동안에 4조 8천억 달러가 감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최근까지 이제 3번 만났죠. 그래서 이 3번 만나면서 이게 하루하루씩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항목에 대해서 서로 팽팽하고, 내일은 뭐 이 항목에 대해서 팽팽하고. 근데 지금 사용하지 않은 코비드 구호기금 환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뭐 이거는 인지상정으로 코비드가 끝나갔으니까 사실 이거는 이제 환수하겠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이제 하나씩 나옵니다. 뭐냐면은 IRA와 관련되는 법을 이제 수정을 하라, 폐지를 해라, 세액공제 보조금 폐지를 해라, 그 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세액공제도 폐지를 해라. 요 2가지 항목이 있죠. 근데 이 2가지 항목이 공화당 입장에서도 완전한 폐지를 가져오기는, 그러니까 주장하기는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요 2가지 정책 때문에 공화당의 텃밭주들이 있죠. 네. 거기에서 기업들이 이 세액공제하고 보조금 때문에 일자리를 많이 늘려서
공화당 텃밭에 있는 공화당 의원들이 지난번 중간선거 때 당선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텍사스, 디트로이트 뭐 이런 곳들 자동차들이 많은 곳들 네. 그런 곳들이 보통 공화당 텃밭이라고 하지 않나요? 아니요. 그 외에도 서부 쪽에도 그 지역들이 몇 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주에서 일부 주들이긴 하지만 그 주들에서 사실은 자신들의 기업들, 그러니까 그 주에 속해 있는 메인 공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상당히 좀 보면서 일자리 창출에 좀 기여를 했다. 그러니까 공화당 입장에서도 이거를 완전히 폐지해서 그 해당 스테이트 주의 경제 상황을 다시 나쁘게 만들어 버리면 자기가 다음번에 선거 때 이제 의회 선거 때 또다시 이제 불리해질 수 있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친환경 정책을 일부 좀 인정은 하면서도 플러스 반반 정책.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통 에너지 쪽에 대해서도 다시 효율화를 극대화하라. 그러니까 특히 우리 석유 시추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 그 관련된 이 시추가 되는 이제 토지에 대한 임대 권한을 정부가 갖고 있는데 그걸 원활하게 해줘서 석유를 많이 시추를 할 수 있게 해주면은 사실은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에너지도 많이 확보할 수 있고 그럼 유가도 안정되고 인플레도 좋고 기업들도 일단은 채산성 자체가 좋아지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주장을 반반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이제 각각의 입장에서 이제 자신들의 요구에 더 맞게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을 때 이제 뭐 잘 되고 있습니다 표출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두 번째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 공부를 너무나 많이 하셨기 때문에 2011년도에 우리 부채한도 협상 과정과 예산 지출에 대한 합의 과정에서 삐걱거림과 거기에서 신용등급 강등,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죠. 네. 그때 공화당이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는 부정과 긍정이 있는데 일단은 이쪽 11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합의를 이끄는데 긍정 포인트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11년도에도 공화당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 같은 경우는 그 우리 오바마 대통령이었죠. 그때도 녹색 성장 관련되는 예산 지출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짜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해다가 결국에 등급 강등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3년에서 거의 4년 정도를 공화당이 민주당의 입장에서 정책을 잘 실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의 방향성을 갖다가 자꾸 거부해서 미국 경제를 파탄에 빠뜨린 주범이다라는 여론적인 비난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다시 일어서는데 상당 기간이 걸렸고 트럼프 이제 당선될 때까지 장기간이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도 너무 강하게는 하기 힘들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마지막 자존감, 이제 부정적인 요인 하나 있습니다. 합의를 이끄는 데 있어서 뭐냐면 2019년도입니다. 19년도 초반에 멕시코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 뭐 불법, 탈법 행동들이 계속 있고 막 유혈 사태가 있고 이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에 국경 장벽을 건설을 해서 이러한 위기를 막겠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 부채 한도를 늘려달라고 민주당에게 요구했는데 그때 거부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뭐까지 했냐면 거부당하면서 바로 이거는 국경장벽 건설 자체는 반드시 해야 되니까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다른 재원을 가져오면서까지 썼어요. 즉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공화당이 지금 반반이라는 겁니다. 합의를 안 하면 사실은 다음번 이제 대선 타이밍 때 공화당이 밀릴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위기의 가능성, 예전에 경험한 11년도의 경험이 있는 거고 두 번째 그렇다고 녹록하게 합의해 주기에는 또 약간 19년도에 민주당한테 본인들도 보이콧을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녹록하게 하기는 굉장히 정책적인 자존감이 상하는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실제로 협상을 할 수 있는 날짜가 한 이틀 정도밖에 안 남았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공화당의 의원들은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이 옐런 재무장관의 6월 1일 이 시한 이거는 우리를 압박하기 위한 만든 위기다. 그러니까 이건 뒤로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거다. 이러면서 이제 자꾸 뭔가 여론을 동조를 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은데 어쨌건 이제 힘든 상황이죠. 네. 근데 주요 논쟁 중에 하나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게
저 IRA 뭐 민주당이야 저대로 통과시키고 싶은 거고 공화당이 만약에 그들의 의도대로 감축을 한다면 우리에게도 이게 가장 영향이 미쳐지는 거니까 얼마가 삭감이 되는 거예요, 총? 이거를 제가 이제 금액까지 추정을 좀 하기는 힘들 텐데 그들이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두 가지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세 자체에 대한 반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은 경제 정책 자체가 재정 적자가 나오는 거는 정책의 실패니까 하면 안 된다. 되돌려야 된다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증세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하는데 지출의 규모를 줄이라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지난번 중간선거 때 이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보면 그때 약품, 그러니까 의약품에 대한 단가 인하를 정부가 뭔가 이제는 규정과 어떤 명령 법칙들을 다 세워가지고 하겠다. 그런 데 있어서의 자금도 필요하다. 약간 인하에 대한 자금 여력도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쪽에 자금을 더 써야 된다. 왜냐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쪽에 대한 그 지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약간 인하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일부의 약품에 대해서는 공공 부분에서 사들여 가지고 그걸 갖다 싸게 공급하는 그런 방식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사실은 이쪽을 줄이라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IRA에만 순수하게 포지션이 들어간 자금들을 줄이라는 것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 일부 금액을 대략적으로 우리 아까 말씀 나눴던 이제 전통 에너지 쪽 화석 연료, 그 다음에 석유, 가스 이쪽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다시 생산 시설을 많이 늘릴 수 있게 공급 시설을 늘릴 수 있게 재원을 마련을 해라.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추정으로 보면은 대략 한 4~50% 정도는 유지를 하되 나머지를 좀 분배를 해라. 그 자금에 쓰이는 걸 오로지 IRA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정책을 외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상당한 퍼센티지가 공화당 의도대로라면 이제 깎일 수 있다라는 거. 네. 그 정도만 생각하면 되겠군요. 근데 일단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데에는 많은 어떤 서로 이제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부각되는 게 이제 결국 미국 정부 부채 규모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게 상당히 심각하긴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규모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 그림 한번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회색 선으로 보이시죠? 선으로 보이시는 게 이제 GDP입니다. 명목 GDP고요, 미국에. 이게 뭐냐면은 지금 굵은 막대선으로 표시된 게 바로 연방정부의 그 뎁트, 그 부채입니다. 근데 지금 한도가 이미 1월 달에 찼죠. 실링 자체는 1월 달이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실링을 어겼던 사례들을 보면 계속 반복이 되어 왔어요. 실링에 다 차가지고 올리고, 차가지고 올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매년 거의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만 하더라도 지출의 규모 자체가 지금처럼 최근 같은 경우 6조 4천억 달러씩 돈을 지금 지불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출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과거에는 어느 정도 여력이 있는 상태에서 부채 한도를 늘리고 그러면서 그 실링 자체, 그러니까 부채 한도 리밋에 딱 닿지는 않았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 리밋을 자꾸 이제 닿는 상황들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대략 13년도에 한번 그랬었고, 2018년도, 19년도에 한번 그랬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태죠. 근데 이게 이 그림을 보시면서 많이 좀 느끼시는 사항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부채 한도가 늘어나면서 이 슬로프나 패턴을 보면 명목 GDP가 늘어나는 패턴이 거의 유사하죠. 거의 유사한데 최근 들어서 20년도 들어서 조금 이제 달라지는 디커플링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하고 명목 GDP가 늘어나는 속도하고 대비했을 때 부채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뭐가 될까요? 당연히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급증을 한다는 의미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는 뭐냐면 미국이 지금 32조 달러, 어떻게 보면은 불과 지금 10년도 안 된 상태에서 20조 달러에서 10년도 안 된 상태에서 거의 50%가 늘어났는데 이미 2017년, 18년도에 우리가 있었던 역사적 이벤트를 보시면 미중 무역 분쟁이 크게 발생하기 시작했죠. 네. 이때부터 사실은 미국도 자신들의 부채를 어마어마하게 쓰지 않으면 경제 성장이 힘든 그런 구조적 약화 국면에 들어와 버렸다는 겁니다. 즉 이야기인즉슨 뭐냐면 과거에도 우리가 미국이 재정 수지 적자를 통해서 가계에다가 자금을 투입하고 그 가계 자금이 결국엔 돌고 돌아서 내수도 살리지만
자기네 나라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계속 만든다, 수입수를 늘리면서 이런 이제 구조적인 이제 현황은 알고 계시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적자를 크게 탈피하기는 힘든 상태이고 부채가 늘어나지 않으면 앞으로 늘어나는 속도는 더 빨라야지만 미국 경제가 지금 현재의 상황을 갖다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약간의 어려운 국면을 진입한 상태이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뭐라 그럴까요? 미국의 그 GDP, 그 다음에 부채 증가 이런 것들이 미중 무역 분쟁, 패권 전쟁이 벌어지면서 더 가속화됐다. 네, 이렇게 볼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하긴 오늘 아침 뉴스도 보니까 그 엔비디아 CEO가 그 결국에 이 중국에 대한 제재 이것은 결국 미국의 부메랑으로 네. 큰 손해로 올 것이다. 네, 뭐 이런 네, 얘기를 했다고 네, 네. 한 걸 봤는데 그게 다 이런 데이터로 나오는 거겠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실제로 뭐 그냥 당연히 안 일어날 거라고는 보는데 혹시라도 이게 가능성 물론 열려 있겠죠. 네, 이게 디폴트에 좀 대한 가능성. 예측하기는 되게 정말 힘듭니다. 근데 왜냐하면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헤지 펀드들이 네. 미국의 디폴트에 상당한 액수를 베팅을 했다 이런 네. 뉴스들도 나오잖아요. 네, 네. 참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CDS 프리미엄 우리가 국채를 기반으로 한 디폴트 프리미엄 스왑 네. 이 증권 자체가 이제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단기 금리가 급등을 한다는 거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재무부의 그 일반 예금 잔액이 이제 오늘 어제 새벽자로 보니까 한 30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 내외 정도 남은 것 같고요. 관건이 뭐냐면은 왜 6월 1일을 계속 강조하시냐면 사회복지 지출 규모 나가야 되는 금액도 있겠죠. 그들이 이제 추산했던 금액이. 근데 미국이 어떤 식이냐면요. 매월 이제 우리가 국채를 발행을 해서 부채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 이자가 1월하고 2월 정도까지는 사실은 단기채 위주로 이자를 지급을 해요. 근데 분기마다 거의 한 번씩 이제 이자를 지급하는데 장기채에 대한 이자까지 지급을 하거든요. 근데 5월 달이 그 장기채 이자까지 같이 갚아야 되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5월 말일까지 그 이자까지 갚아버리면 이제 지금 300에서 400억 달러 정도 남은 게 6월 1일을 넘지 못한다라는 이제 경고성 멘트가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일단 첫 번째 우리가 하나씩 포인트를 잡아보면은 일단은 돈이 5월 말일 경 그리고 혹은 6월 1일 경으로 옐런 재무장관이 이제 경고한 대로 그때 당시에 자금이 말라버릴 제로가 돼버릴 가능성이 커요. 물론 이제 향후에 6월 중순까지 세입을 갖다가 다시 산출해 보면 돈이 플러스가 될 수 있는데 그때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일단 디폴트가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베팅을 한번 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는 이게 이제 반드시 부도 디폴트에 대한 리스크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이게 이제 양방향이 열려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부채 한도를 증액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가정을 하면 사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동안 해왔듯이 연준이 그동안에 이제 금리 인상하면서 북을 줄여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북을 못 줄여요. 왜 못 줄이냐면 그동안 역사적 평균 20년도 초반에 들어서면서부터 연준이 재무부의 채권을 사주기 시작한 이후로 재무부 총 채권 중에 30%를 연준이 사주기 시작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외국에서 해외에서 사주는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럼 연준의 북이 늘어난다. 이거는 뭐냐면 또다시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혹은 이제 실물시장, 투기시장을 중심으로 돈이 더 풀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뭐냐면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가를 갖다가 어느 정도 잡으려고 이제 5.25까지 왔는데 여기서 미국의 자산, 그러니까 연준의 자산 자체가 늘어나 버리면 물가를 잡는 데 있어서 이제 그 포인트 자체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금리로라도 더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즉 이야기는 뭐냐면 6월 1일 날 어쨌든 돈이 말라갈 가능성에 대한 베팅하고, 두 번째는 금리가 혹여나 부채 한도가 늘어나가지고 양적 완화를 좀 더 하게 됨으로 인해서 페드가 금리를 더 올리게 되는 그런 가능성까지 두 개를 감안했을 때 결국엔 채권에 대한 숏, 그러니까 파는 쪽에 대한 베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두 개 다 모두 다 고려해도 맞는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6월 1일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그 신문에서는 뭐 실질적으로 협상일은 이틀밖에 안 남았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달력으로만 보면은 그래도 한 24일이니까 그래도 한 6일 남은 것 같기도 한데 왜 이렇게 다른 거죠?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사회보장 지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평일에만 나가는 게 아니라 그 휴일을 껴서 또 나가는 금액들도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푸드 스탬프도 그런 이제 경우고요. 이건 이제 현물로 우리가 식사를 하세요, 음식료품을 사세요 이렇게 이제 스탬프로 주는 건데 그런 요인들 때문에 아마 이제 영업일자와 실제 남은 날짜 이게 이제 서로가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나오는 뉴스들 보니까 JP모건에서는 그 주식을 좀 줄이고 금을 늘려라 이런 식으로 경고를 했다고. 근데 이것이 이제 또 헤드라인에 이제 줄을 좀 몇몇 뉴스에 헤드라인을 좀 장식하고 있는데 일단 그래도 우리 그 최악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걸로 기대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근데 이거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반반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지금 이제 정치적인 입장에서 이제 양당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냐면은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한번 대통령 집권을 했다가 뺏겨버렸어요. 뺏겨버렸는데 지금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사실 오바마 때 공화당이 주장했던 그래서 오히려 그게 이제 역효과가 역풍이 나가지고 국채 등급 이제 하향이 되면서 그 뒤에 장기간 공화당이 힘을 잃었던 그런 국면하고 지금이 사실 굉장히 데자뷰예요. 굉장히 비슷한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공화당이 이번에 뭔가 자신들의 정책 그리고 우리가 맞았다 인플레나 경제 쪽에 대해서 우리가 맞았다라고 해서 뺏긴 정권에 대해서 다시 뭔가 가져오려면 강하게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표출을 해야지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해야지 내년도 갔을 때 대선 갔을 때 이거 보십시오 우리의 정책이 맞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국민적 인식을 굉장히 강하게 이끌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도 두 번째는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이제 벼랑끝 전술을 잘못해가지고 만약에 진짜 기술적으로 디폴트에 가게 되면 사실은 공화당이 이번에 입지를 잃어서 또 한 번 민주당이 대통령이 또 한 번 더 연장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당 간의 어떤 입장 차이가 굉장히 초박빙으로 예민해진 상태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의 공화당의 어떤 입지뿐만 아니라 민주당 입장에서도 과거에 누렸던 어떤 이제 태평성대와 같은 그런 시기를 연장해야 되는 숙제의 입장에서 서로 충돌을 강하게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런 정치적인 어떤 이모션, 자존감, 정책 대결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감히 이건 된다 안 된다 판단하기 힘든 것이고 저 역시도 사실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좀 까다로운 직장 그 입사 과정의 건강검진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드렸는데 이건 끝나야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대비는 해놔야 된다. 리스크 관리는. 네. 금이나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안전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들을 가져가는 거는 저는 그게 합리적이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근데 이럴 때에는 또 달러 이 가치가 물론 하락하는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위기 상황에는 또 달러 가치가 강세를 띠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달러 자체도 안전자산으로 볼 수 있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기는 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단기적으로 이제 디폴트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지금 CDS가 뛰고 미국 단기채 금리가 뛰듯이 그로 인해서 달러도 같이 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제 미국 경제나 이제 부채 문제, 그다음에 경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도 힘들어지겠구나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건 이제 장기 그림에서 그렇게 되는 거고 당장에는 안전자산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그래도 안전자산인 거 우리가 뭔가 이제 자금리를 갖다가 갚아야 되는 이제 크레딧 리스크가 나타날 때 우리가 갖고 있으면 편한 거 안전한 거에 대한 자산 욕구가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100% 디폴트는 안 생길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는 일단 우리가 좀 접어야 된다. 리스크 가능성에 대해서 5대5로 열어놓고 그에 다른 그 대응책 리스크 관리는 해보자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